반갑습니다. 오대영 라이브 오대영입니다. 경호처 직원들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면 체포하는 걸 검토하겠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논란이 된 체포영장의 주체는 공수처로 재확인됐고 공조본의 공조수사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앞서 경호처는 대통령 체포 저지에 일반 병사는 투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경찰은 이를 뒤집고 사병이 동원된 것을 확인했다고 반박 주장했습니다. 경호처는 관저 안에 철조망을 치고 차벽도 세웠습니다. 관저가 점점 요새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네, 지금 이 시각 대통령 관저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CCTV를 통해 보는 한남대교 북단의 모습입니다. 화면 중간쯤에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의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체포를 촉구하는 촉구 집회는 얼마 전 종료해서 해산이 됐고요. 일부 시민들이 대통령 지지 집회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주와 주말과는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인원이 많이 축소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각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네, 함께할 네 분을 소개해드리고 이수진 앵커의 브리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엄정한 법 집행은 하되 또 예의는 지킬 것이니 우리 공수처의 소환에 응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난 1월 1일 출근길 도어 스태핑을 자처했었던 오동훈 공수처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출근길 풍경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영장 집행! 정장님, 영장 집행 경찰에 왜 넘긴 겁니까? 소장님, 사건 사실상 포기하신 거 아닙니까? 기자들을 피해서 얼굴을 노출하지 않은 건데요. 그도 그럴 것이 대통령 체포에 실패한 뒤 영장 재집행에도 나서지 않으면서 공수처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작지 않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비판을 감수하고 어젯밤 대통령을 체포할 권한을 경찰에 넘긴다는 공문을 보냈는데요. 경찰에선 오늘 이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내부적인 법률 검토를 거쳐 공수처의 집행 지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공수처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소 설왕설래가 있긴 했지만 이런 논란 후에는 경찰과 공수처의 공조를 재확인했습니다. 체포영장의 주체를 공수처가 갖는 현행 체계를 유지하면서 2차 체포영장 집행 시 이를 막아서는 경호처 직원은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의 집행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7시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인데 2차 집행 가능성이 오늘은 좀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단 이 시각 대통령 관저 앞의 모습을 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집회 인원은 많이 축소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과 또 지난주에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의 숫자보다는 좀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고 교통은 상대적으로 원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반대편에서 찍은 같은 집회의 모습입니다. 대통령 체포를 촉구하는 집회는 일단 종료가 됐고요. 현장에서 참가자들이 대체로 해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는 여전히 열리고 있습니다. 다만 인원은 좀 줄어든 것으로 화면상으로는 확인이 되는데 실제 집회의 참가 인원은 정확히는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서영주 의원님부터 질문을 드릴게요. 네. 체포영장의 주체가 공수처냐 아니냐, 공조본이 공조가 제대로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설왕설래가 좀 있었거든요. 네. 어쨌든 체포영장의 시한은 6시간여 남았고 네. 공수처에서는 연장을 신청하면 연장이 될 가능성이 지금은
커 보이죠? 그렇죠. 연장을 신청하면 연장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연장 부분들을 어떻게 경찰과 협의를 해서 갈 건지. 그러니까 수사의 주체의 문제가 지금 네. 경찰과 공수처 간에 있는데 사실상 일반인이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공조본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찰과 공수처와 국방부가 이루어진 공조본 수사기 때문에 일반인한테 체포영장이 이렇게 집행이 될 때는요. 그 누가 집행을 한다 하더라도 이런 부담이 없지요. 근데 이 내란 우두머리의 피해 혐의를 받고 있는 이쪽의 윤석열 대통령 측이 거의 무차별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면서 혼란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공수처가 결국에는 공권력이 한번 꺾이면 이런 꼴을 당할 거라고 제가 여러 번 경고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공권력은 한번 꺾이게 되면요. 다시 일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불법의 합법이 이번에는 진 것 같은 모습을 공수처가 보여줘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조금 더 단단한 법률적 체계 하에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 각 수사기관 간의 이득이라든지 어떤 본인들의 전리품 싸움을 벌일 때는 아니다. 예. 정확하게 지금 무법천지가 되고 있는 한남동 관저에서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를 빨리 체포해서 나오는 거. 이게 대한민국의 법치를 세우는 길이다. 그 하나만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준 의원은 체포영장 연장 가능성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일단은요 영장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있을 건데 지금쯤 아마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연장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느냐, 이 집행 현실의 문제를 감안한다 그러면요 아마 실효성이 없을 가능성이 좀 지금은 더 높습니다.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예단을 해서 아마 연장 가능성을 그렇게 공수처가 세게 주장하지 않았을 그럴 가능성도 있고요. 또는 법원에서 영장의 집행 가능성을 낮게 보고 아예 연장을 불허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현재 헌재에서 지금 확정된 5번의 변론 기일이 있습니다. 예. 다음 주 화요일부터 해서 매주 화목 일주일에 2번씩 하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포영장을 연장을 해서 만약에 대통령이 직접 변론하러 헌재에 출석했다. 그리고 나오는 도중에 영장을 집행하겠다. 이런 시나리오를 짤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는 굉장히 지금보다 더 큰 충돌을 가져올 거예요. 경호팀이 더 두껍게 달라붙을 거고 또 이동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아마 공수처가 염려에 두고 헌재에 출석하고 나오는 대통령을 체포하겠다. 그런 시나리오로 영장을 연장 신청한 것 같은데 그게 더 오히려 위험하기 때문에 연장 신청은 저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겁니다. 예. 자, 지금 속보가 들어왔네요. 검찰에서 내란 중요 임무 혐의로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기소했습니다. 지금 사령관들이 속속 기소가 되고 있어요. 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문상호 정보사령관은 거의 마지막쯤에 구속이 된 사령관 중에서는 인물인데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분류가 돼 있었고 그런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검찰의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조금 전 중앙지역 군사법원에 피고인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하였다고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서 공지가 왔습니다. 군인신 분이기 때문에요. 군사법원에 구속 기소를 하였다. 이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문상호 정보사령관은 구속 상태였고 혐의는 크게 2가지. 중요 임무 종사 그리고 직권 남용 및 권리 행사 방해입니다. 이 기소가 됐기 때문에 공소 제기된 사실도 앞으로 추가로 밝혀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동안 검찰에서는 사령관들이 기소가 되면 주요 기소 내용 중에서 언론에 공개할 가치가 있는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을 알려왔기 때문에 어떤 혐의를 어떻게 수사했고 또 어떤 사실관계가 조사가 됐는지 그래서 공소 제기된 사실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서영주 의원님 하나만 질문을 더 드릴게요. 네네. 경찰에서 지금 2차 영장 집행을 하게 되면 경호처에서 이걸 막아서면 이번에는 체포할 수도 있다. 네. 검토하겠다라고 적극적인 의사를 밝혔어요. 그렇습니다. 지난번 1차 진입 때도 공수처와 경찰 특수본이 3차 그러니까 관저 정문 앞에서의 이견 충돌이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죠. 그 경호처장 등 간부들을 현장에서 현행법으로 체포하겠다라고 예. 경찰은 주장했는데 공수처에서 이걸 만류했다. 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경찰은 현장에 특화된 집행 사법기관입니다. 근데 공수처는 따지고 보면은 이 현장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능력들이 경찰보다는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어떤 공수처와 경찰이 서로 간에 업무 협약이 되면 경찰은 법 집행을 위해서 단호하게 경호처에 대해서 체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오늘 오전부터 굉장히 많이 이제 시끄러웠어요. 공수처와 경찰 사이에서 오가는 말 때문에 그런데 일단 아침에 오동훈 공수처장이 출근할 때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청장님, 영장 집행 경찰에 왜 넘긴 겁니까? 소장님, 사건 사실상 포기하신 거 아닙니까? 1차 시도 부족했던 거 아닙니까? 이럴 거면 검찰에서 왜 가져왔습니까? 수사권 없다는 윤 대통령 대리인단 논리 수긍하세요? 예, 오늘 오전에 공수처가 경찰의 체포영장을 일림하면서 체포영장 집행은 경찰이 하도록 하겠다라는 걸 발표한 뒤에 출근길에 기자들이 현장에서 공수처장을 만나려고 했는데 만나지 못했습니다. 새벽부터 출근길 문답을 했었는데 오늘은 카메라에 노출되지 않기를 원했는지 차를 타고 내리는 모습만 살짝 보이고 그 외의 모습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2시쯤 경찰 국가수사본부도 긴급 브리핑을 열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공수처의 집행 지휘 공무는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공수처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공조수사본부 체제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체포영장 집행을 포함하여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네, 김보엽 위원님. 예. 서로 영장 집행에 관련된 법리 해석이 좀 달랐고 하지만 결국 공조수사본부에서 지금처럼 계속 공조수사를 하겠다라는 입장은 변함이 없어요. 예. 일단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사상 초유의 일들이잖아요. 공수처가 생긴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공수처와 경찰이 같이 공조수사본부를 만들어서 일을 해보는 것도 처음입니다. 게다가 지금 체포하려는 자가 비록 허울 뿐이지만 현직 대통령 아닙니까?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예.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그 집행을 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전두환마저도 우리가 그렇게 흉악하다고 얘기하는 전두환마저도 체포영장 집행에 이렇게 막지는 않았거든요. 저항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공수처에서도 이런 정도의 강도로 저항할 줄을 몰랐다라는 것도 아니 그건 또 생각 못했느냐라고 우리가 비판할 수 있지만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아까 그 기자들이 물어보잖아요. 공수처장님 하면서 계속 영장 집행을 어떻게 되는 거냐 묻는 저는 그게 민심의 간절함을 대변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그 마음이 지난 주말 눈 속에서도 비닐, 은박지 그거 하나 뒤집어 쓰고 공수처가 제발 저 안에 있는 내란숙의 윤석열을 잡아주기를 체포에 나서기를 바랬던 그 간절한 민심을 기자들이 봤기 때문에 오늘 좀 더 공격적으로 묻지 않았나 싶습니다. 공수처와 경찰 양쪽 다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경찰 쪽에서도 오늘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논란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네.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한 주체, 체포영장을 받은 쪽과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쪽이 기관이 다르면
나중에 법적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체포영장을 집행을 해서 나중에 이게 불법 집행이므로 불법적인 체포영장 집행이므로 체포된 윤석열을 즉각 석방하라라는 정도의 문제가 없는 한 논란 혹은 법적 미비 이런 거는 극복하고 가야 된다. 좀 더 과감하게 공수처와 경찰이 나설 필요가 있다. 공조수사본부에서 계속 같이 하기로 했으니까 2차 집행 때 공수처 검사들 영장 들고 나가고 경찰들은 전공을 살려서 거기 막아 나서는 경호처 인력들 하나하나씩 떼어서 체포하면 됩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를 해서 공수처장과 공수처의 수뇌부들을 다 체포를 하면 결국 그 윤석열의 비빌 언덕, 믿는 구석 하나씩 제거를 해 나가면 이 문제 어렵지만 풀릴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봅니다. 김성현 의원 보시기에 어때요? 이게 영장 집행은 누가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이건 사실 이견이 있기가 좀 어렵습니다. 좀 전에 김보엽 위원께서도 말씀 주셨듯이 영장을 청구한 주체 자체가 공수처예요. 예. 법원에서도 공수처에다가 영장을 발부를 해줬습니다. 아니 공수처 영장을 받았으면 당연히 공수처 영장을 집행을 해야죠. 그 과정에서 물론 물리력 같은 부분들이 공수처가 다루기 어렵다면 경찰의 협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경찰을 지휘를 해가지고 그걸 집행을 해야죠. 그런데 그거 하기 어렵다 그래가지고 경찰 네가 좀 해봐 이렇게 미루는 이 모습 국민 누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법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공수처가 사건을 자꾸 피하려는 듯한 이런 모습이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 경호처의 물리적 방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아무런 전략도 없이 그냥 가가지고 인간띠에서 막았다. 그래서 못 들어갔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오늘 체포영장 마지막 시한이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와서야 갑자기 경찰에다가 이거 일임해야 되겠다. 근데 경찰이랑 다시 따져보니까 이거 법적으로 안 맞아. 그럼 다시 철회해야 되겠다. 이게 수사기관이 보일 모습이냐는 거죠. 이렇게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 예. 그럼 국민 누가 이거에 대해서 신뢰성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애초부터 공수처가 의지가 있었다면요. 박종준 경호처장부터 사실은 그 자리에서 현행범 체포를 했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박종준 경호처장 지금 내란죄 혐의로 입건돼서 수사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내란 공범 혐의를 받는 사람이 누가 이걸 열어주겠습니까? 당연히 체포를 하고 시작을 했어야죠. 그런데 그런 것도 하지 않았잖아요. 현장에서의 판단도 미스였다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그랬으면 적어도 성의를 보이고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대치를 하다가 정 안 되면 물러나든가 해야지. 5시간 반, 고작 5시간 반 있다 내려왔습니다. 밖에서요, 우리 국민들은요 2박 3일 동안 차가운 길거리에서 눈 맞으면서 버티고 있었어요. 이러니 공수처에게 누가 신뢰를 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 시중에서 공수처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공손처라고 합니다. 공손처. 고위공직자들에게 공손한 수사처라고요. 이런 이야기 듣지 않으려면요, 공수처 확실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준 의원님, 영장 집행을 일부 위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바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문제 제기하는 입장이 나왔어요. 그렇죠. 예,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할 때 영장을 신청한 쪽에서 아마 집행도 같이 할 거다 충분히 예상을 하고 줬을 겁니다. 그런데 영장을 발부받은 공수처가 이거를 임의로 쪼개가지고 체포를 나누고 체포 후에 수사를 따로 하고 이런 식으로 쪼개서 한다 그러면은 그럴 걸 예상했다 그러면 아마 영장 발부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고요. 아니면 처음부터 영장 발부와 집행, 수사까지 다 할 수 있는 경찰이 하든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공수처가 처음부터 권한의 논란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공수처가 과연 수사할 수 있느냐? 직권 남용죄로 어떻게 내란 혐의라는 큰 혐의를 수사할 수 있느냐? 예. 그 문제도 있었었고요. 근데 영장 발부하는 전담 판사에 대한 편법 논란도 있었었고, 그다음에 체포영장에 나와 있는 어느 법은 제외한다는 그러한 입법, 사법부와 같은 입법과 사법을 같이 병행하는 그런 논란도 만들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공수처가 굉장히 위법적인 행위를 하다 보니까 무리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논란이 있었었고요. 또 하나, 지금 또 경찰한테 이런 논의도 없이 전혀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경찰이 체포해라라고 떠넘기기 식으로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논의 없이 본인들이 집행영장 시한이 마감이 임박하니까 이것을 경찰에게 떠넘기 듯한 이런 행동을 보인 것도 괜히 공수처가 모든 면에서 아주 미숙하게 업무 처리를 했다.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논란의 책임이 어디 있느냐, 공수처에게 있느냐라는 쪽으로 모아지고 있고
또 그와 더불어서 특검의 필요성이 그만큼 커진 거 아니냐는 의견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특검의 필요성은 공수처 이번에 공권력의 행사의 능력을 보고 더 커졌죠. 그러니까 이제 공수처를 비판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공수처를 비판하기 앞서서 대한민국이 무법천지가 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혼란을 가져온 게 뭐냐면 저는 정말 경악스러운 게 법적인 다툼은 있을 수 있습니다. 양측 간에. 특히 내일한 우두머리 피의자가 체포영장에 불응해서 경호처를 앞세우고 이 부분에 부딪힐 수도 있다고 봐요. 하지만 이 서로 간에 부딪히는 걸 정리해 주는 게 대한민국의 법치 중엔 사법부가 있습니다. 영장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하고요. 예. 또 판사가 그 체포영장에 대해서 문제없다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법원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에도 불구하고 심판까지 흔듭니다. 뭐 사법부 당신들이 무슨 법을 세우는 사람들이야? 당신도 틀렸어. 그러면 대한민국은 누가 맞죠? 이런 지경까지 지금 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수처가 욕을 먹는 이유는 머뭇거려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역량이 안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욕심을 내지 말았어야 되는데 공수처가 의욕이 앞서다 보니 본인들의 능력을 따라가지 못했고 그랬을 때는 과감하게 본인들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잘할 수 있는 수사처로 주고 그다음에 특검으로 가서 이거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측면이라서 저는 이제 공수처가 조금 더 이번 이 공권력 집행 과정을 보면서 보완하고 여러 가지 추가해야 될 사안들이 많이 드러났다. 예. 그러나 제 생각에는 지금 한남동 관저에서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거기에 숨어서 무슨 뭐 거의 사이비 교주처럼 아예 거기에서 나오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경찰력이든 검찰력이든 반드시 빠른 시일 안에 법 집행을 통해서 대한민국 법치가 살아있던 걸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나서 특검으로 넘어가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경호처가 지금 관저 내부에 철조망과 차벽까지 쳤다고 하는데 그래서 요새를 만들었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고 화면을 자세히 보면 네 저렇게 진입로에 아예 철조망이 등장을 했습니다. 저게 원래 없던 건데 진입을 아예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이네요. 김보혜 의원님, 네. 어떤 문제가 있어 보입니까? 일단 국민에 대한 예의가 있다면 비록 허울 뿐이나 한때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직에 일했던 사람이라면 가장 기본적으로 헌법을 존중해야 되고 국법 질서를 존중을 해야죠. 제 발로 걸어 나와서 자기의 무고함을 증명을 했어야 될 겁니다. 네.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맞서겠다. 이 얘기 누구 얘기입니까? 윤석열 얘기입니다. 자기가 한 얘기마저도 지키고 있지 않은 거죠. 그때 그 기계 지금 어디 간 겁니까? 이 정도도 감당을 못할 거면서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면서 비상계엄 선포는 도대체 무슨 배포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윤석열이 깨달아야 될 것은 자기가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통령입니다. 경호처 그 직원들을 앞세워서 국가 공무원들인데 그분들을 사병처럼 부려서 결국은 그 사람들의 인생마저도 망가뜨리는 지금 이미 군 간부, 경찰 간부 10여 명이 구속이 되면서 그 사람들은 대통령이란 사람이 비상계엄을 하자고 하니까 거기에 별 생각 없이 딸려간 잘못은 있죠. 하지만 그 잘못이 그 사람들 인생을 송두리째 버릴 만큼 평생을 감옥 속에서 썩을 만큼 물론 그 사람들 잘못이 없다는 게 아닌데 그렇게 만든 사람이 결국 누구냐? 윤석열이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내 잘못이다. 내가 이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질 테니 내 말을 듣고 잘못된 명령을 따른 자들에 대해서는 감경을 해줬으면 좋겠다. 최소한 대장이라면 대통령이었던 자라면 그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예. 그런데 지금 철조망 뒤에 군인 경호처 뒤에 숨어가지고 정말 못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경호처가 어제 500명 총동원령을 내렸다라는 보도도
나왔고요. 그래서 경호처를 이른바 인간 방패 삼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찰에서는 경호처가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에 일반 사병 동원을 확인했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김성일 의원님, 네. 사병을 동원하지 않았다라는 경호처 주장하고는 배치되는 발표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경호처의 말을 믿기가 좀 어렵습니다. 지금 경호처가 하고 있는 일을 보면 한마디로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차지철, 그 차지철 경호대를 좀 목표로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경호처라는 거는 국가기관입니다. 국가기관은요 모두 법률에 그 존재 근거와 역할이 나와 있어요. 즉 헌법과 법률을 따라야만 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호처 굉장히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경호처가 하는 행동은요 전제 군주 시절에 왕정에게 바치는 충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호처가 그렇게 경호하려는 대상, 윤석열 씨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신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이제 사람에게 충성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그 나라와 국민에게 충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공권력이라는 것은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허용된 아주 절제된 폭력입니다. 근데 법률과 헌법을 벗어나 버리면요. 이거는 시정잡배, 조직폭력배와 다를 바가 없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호처는 더 이상 경호해야 할 대상이 내란 수괴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을 경호해야 된다. 그리고 진짜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경호해야 된다. 이 점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예, 이준우 의원 의견은요? 네, 경호처법에는요, 경호 구역과 경호 대상에 대해서 확실하게 사수하게 되어 있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는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마음대로 이걸 해태하거나 느슨하게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경호처가 일관되게 밝힌 내용은 법과 원칙에 따라 경호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만약 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경호 해제를 요구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법과 원칙에 따른 경호법을 따라서 대통령과 경호구역을 사수해야겠죠. 왜냐하면요, 현재 이 법과 원칙에 따른 이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체포영장부터 우선 전지전능한 입법권과 사법권이 다 포함된 전지전능한 그런 체포영장이 나온 게 논란이 되고 있는 거고요. 또 공수처가 과연 수사권이 있느냐 이것도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논란이 되고 있는데 법과 원칙에 따랐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경호처가 경호의 의무를 해태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경호처가 본연의 임무를 다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본인의 인을 지키는 그런 의무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경호처에 한 500명 정도 총 동원됐다 그러는데 우리는 북한 김정은의 경호 인력이 몇 명인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 스스로 이렇게 경호 인력에 대해서 구체적인 숫자를 1급 비밀의 보안에 해당한 내용을 이렇게 함부로 말해도 되는 건지 이것 또한 매우 우려스럽다 말씀드립니다. 예. 자, 첫 번째 이슈로 여기까지 할게요.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수진 앵커가 브리핑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왜 대한민국에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는가? 윤석열 대통령이 왜 계엄령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안 되었는가? 네, 전광훈 목사가 외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를 반복하듯 옹호 주장을 이어나갔는데요. 열변을 토했지만 이렇게 외신 기자석이 텅텅 빈 건 좀 머쓱하긴 합니다. 어쨌든 대통령 옹호 최전방에는 전광훈 목사가 서는 모양새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국민의힘 중진들이 관저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키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40여 명의 의원들이 관저 앞에 모여서 7시간 넘게 기다렸다는데 당 지도부에서는 특별히 독려하지도 저지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당 지도부에서 우리 의원들에게 요청한 바가 없이 개별 의원들이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이 자리에 함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권 여당이 극우화되고 있다는 우려는 하루 이틀이 아니지만 이렇게 3분의 1이 넘는 의원들이 관저 앞으로 나온 건 역사가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전광훈 씨가 외신들을 불러 모아서 기자회견에 나섰는데 부정선거 의혹들을 다시 한번 꺼내들었거든요. 서영주 의원님, 네. 로이터를 비롯해서 일부 외신이 참석하긴 했는데 아직까지 관련 기사가 나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정강훈 씨가 외신 회견을 왜 열었을까요? 일단은 뭐 본인도 본인의 어떤 지지층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고 나의 주장이 이렇게 외신들에도 보도가 될 것이다. 결국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돈벌이 수단이라고 봅니다. 정강훈 씨가 뭐 대단한 뭐 소신과 가치가 있어서 애국심이 있어서 그렇게 외신 기자회견을 했다고 보지는 않고요. 세상 창피함을 모르는 것 같다. 그러니까 외신이든 내신이든 국내외의 지성인이라면 민주주의라는 민주공화국의 질서 자체를 생각했을 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저지른 이 불법계엄성이 만에 하나 상대 야당이 좀 거친 야당이다. 예. 그 거친 야당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나는 군과 경찰을 동원해서 겁박을 하려고 겁을 주려고 해서 총을 쏴고 문을 부숴서라도 잡아들이고 수감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뭐 이렇게 암살 부분도 언급이 될 만큼 좀 그렇게 과도하게 겁을 주려고 했다.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내란이 아니라 통치행위다. 이게 대한민국이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서 다시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와서 이런 비상계엄을 또 하는 거예요. 세계의 어떤 국가가 우리 대한민국을 정상인 나라로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로이터든 누구든 그걸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엄을 정당화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저기 관저에 숨어서 꼼짝도 안 하고 철조망을 치고 있지만 저분들이 지금 주장하는 거는 절차, 형식 외에 본인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반박한 게 있습니까? 반박을 해봤자 거짓말로 다 드러나잖아요. 각 장성들이 오늘도 작전사령관이 기소됐지만 그 대한민국의 이 별들이 19개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정신이 뭐 다른 데 팔려서 거짓말 하겠습니까? 다 한 자리에서 그 자리까지 올라가면 엄중한 자리에서의 말의 무게를 아는 사람들인데 예. 그들의 증언이 일치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뭐냐면 지금 정강훈 목사는 저는 내란의 시도를 또 거들고 있다. 저는 법률상으로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는 아닐지언정 지금도 내란 임무 종사자들이 저는 주변에 판치고 있다고 봅니다. 예.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법기관도 단지 그 당시 10월 3일 날 했던 부분이 아니라 아직도 내란 우두머리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우두머리를 두둔하거나 방어하거나 왜곡된 가짜뉴스를 펼쳐서 내란을 말하자면 정당화하는 사람들도 사법 처리를 단호하게 해야 된다. 저는 좀 그런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예. 네. 외신이든 내신이든 간에 언론은 받아쓰기 하는 곳이 아니죠. 취재를 해서 독립적인 판단에 따라서 보도를 합니다. 정강훈 목사의 어떤 의견에 대해서는요. 언론사들이 각자 판단해서 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해외 외신들은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알아서 판단해서 쓰고 있습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는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5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분이다. 그리고 좌파 선동가다라고 보도를 했고 미국의 VOA, 미국의 소리죠. 국무부 산하에 있는 관영 매체입니다. 거기에서는 만약에 이재명 대표의 정부가 들어선다 그러면 이것은 한미 동맹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다. 라고 독립적으로 본인들이 이건 정강훈 목사가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본인들이 판단해서 쓴 것이죠. 이런 식으로 언론이 받아쓰기 하지 않고 각자 주제에 쓰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지만 정강훈 목사의 개인 목소리에 대해서 받아쓰지 않는다고 해서 크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신의 사자라고 말한다고 하거나 또는 아버지가 부른다 해서 전부 다 그거를 개인의 의견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보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굳이 탓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보효 의원님, 그동안 주요 외신들이 이 계엄 사태를 보도하는 뭐 논조라든가 아니면 주요 내용들이 어땠습니까? 유튜브에 심취해서 오도된 판단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많았죠. 실제로 내란수교 윤석열 씨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그리고 이후 여러 차례 대국민 담화를 하면서 그 내용을 들어보면 저 반국가 세력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말인가 보면 언제나 이상한 유튜브에 나왔던 얘기를 반복을 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유튜브에 심취하고 있는지 건강한 유튜브도 여럿 있을 텐데 이상한 극우 태극기 부대들만 보는 그런 유튜브에 심취해 있음을 알 수 있고요. 최근에도 1월 1일이었죠. 무슨 그 바깥에 있는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저를 지켜달라 싸워달라라고 호소한 그것만 봐도 여러분들의 노력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지금 유튜브 계속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한남동 관저 앞에 간 40여 명의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저는 3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들은 여전히 내란숙의 윤석열의 복귀를 바라는가? 그리고 내란숙의 윤석열이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가? 윤석열이 복귀를 하면 그것이 대한민국의 바람직한 결과인가? 이 3가지에 대해서 답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자리에 그나마 당 지도부가 국민의힘 의원들을 총동원해서 108명 모두 가지 않은 것, 3분의 1 정도밖에 그 자리에 가지 않은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 내란 동조 세력으로 위헌정당 심판 청구 민원 진정을 내둔 상태인데요. 법무부가 빨리 이 결정을 내려서 윤석열 체포되고 내란 수괴가 체포된 이후에 내란 잔당들, 내란 나머지 세력들도 모두 진압되길 바랍니다. 위헌정당으로 결정이 날 경우에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결정을 내릴 경우에 지금 그 자리에 갔던 국회의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그 직위를 보존하지 못할 겁니다. 예, 김성현 의원님. 네. 정광훈 씨 모습도 그렇고 뭔가 영장 집행 불발 뒤에 여론 반전을 위한 이른바 여론전이 시작된 느낌도 좀 들어요. 지금 상당히 호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좀 짚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이 체포영장의 적법성에 대해서 자꾸 따지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법원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적법한 영장 맞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일단 내란죄에 뭐 수사 권한이 없다. 공수처가. 좀 전에 속보로 우리 문상호 정보사령관 기소됐다고 보셨잖아요. 이거 검찰은 원래 내란죄 수사를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직권남용을 수사하다 보니까 내란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기소를 한 거예요. 똑같습니다. 공수처도요. 내란죄 기소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서부지법에 해서 문제가 된다. 아니에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거주지 관할 법원에다 신청할 수 있어요. 만약에 중앙지법에 써도 그랬으면 또 왜 서부지법에 안 했냐? 그러셨을 거예요. 그리고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써가지고 입법권 침해다. 영장에 그런 걸 쓰는 게 어딨냐? 이거 왜 썼냐면요. 사실 체포영장은요. 형사소송법 제137조에 의해서 사람을 체포할 때는 그 기관장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법적인 거를 다 무시하고 경호처가 우리 국가기밀 지켜야 되니까 막는다라고 하니까 법원에서 친절하게 너네 그러면 안 돼 라고 써준 것뿐이에요. 이거 아무리 사슴을 갖다 말이라고 우겨도요. 말이 될 수 없습니다. 이거 이의 신청 100번 하셔도요. 무조건 져요. 그러니까 이 체포영장에 대해서는 적법하다는 거를 꼭 인정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체포영장이 지금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는 동감합니다. 공수처 이거 책임지셔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 때는 반드시 이런 일 없도록 적법하게 법치가 제대로 서 있는 국가라는 거를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준우 의원님,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 한 40명 정도 되나요? 언론에서는 한 40여 명 정도로 세서 보도를 하던데 관저 앞을 찾았습니다. 당 지도부는 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고 의원 개개인이 판단했다라고 지금 일단 선을 긋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당에서 제가 어제 확인을 해봤는데요. 실제 당에서 공식 알람이 있었거나 지도부에서 공지를 하거나 그런 사항 전혀 없었습니다. 없었고요. 의원 몇 명이 우리 내일 한번 나가자라고 했었고 거기에 좋다, 참여를 의사를 밝힌 의원들이 있었는데 그 수가 밤사이에 점점 늘어났습니다. 늘어나서 오늘 확인한 바로는 원외까지 포함하면 한 50여 명 정도가 현장을 찾았다고 합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요, 의원 개개인들의 뜻을 밝히는 것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 보면요,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도가 오차 범위 내에서 굉장히 좁아졌다. 그리고 대통령의 지지도가 오히려 계엄 전보다 더 높아졌다. 이런 현상들이 오히려 이런 의원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오히려 정당성 부여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서영주 의원님. 네. 자, 어쨌든 의원들이 관저 앞을 찾는 모습에 대해서 여당 내에서도 비판이 일단 나와요. 조경태 의원, 국회의원 자격이 있느냐라고 물었고 김재섭 의원도 안타깝고 짠하다라는 입장을 나타냈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기에는 저런 의견들이 국민의힘의 다수 의견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아주 소수 의견이고요. 그런 의견을 냈던 분들 중에 좀 한동훈 전 대표인가요? 그런 분은 쫓겨났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상 뭐 한가한 게 아니라 할 일이 없나 보다 싶어요. 한 사람이 헌법기관 아닙니까? 국회의원은. 그러면 그 헌법을 유린한 대한민국에서 가장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피의 혐의자 윤석열 대통령, 이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배지를 달고 그 앞에서 이 추운 날 가로막고 서 있다. 국민들 이 고통 속에 저렇게 줄 서서 다 가서 우리 국민들 살려내라 한 적 보셨습니까? 이태원 참사 때 저랬습니까? 세월호 때 그랬습니까? 무한 이 공항에서의 참사 때도 저렇게 열성을 해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뭐 하는 것이죠? 헌법을 유린한 피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기를 막아선다는 거. 저는 저분들을 다 박제를 해서 나중에 총선 때 유권자들에게 하나하나 각인시켜야 되고요. 저는 법이 가능하다면 아직 이 내란이 진행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요. 최소한 내란 임무 종사자의 어떤 범위 안에서도 처벌을 반드시 물어야 될 상황이다. 그냥 국회의원으로서 배지만 달고 있다고 다 국회의원이 아니다라는 것들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김보엽, 김성열 의원께 짧게 한마디씩 좀 들어볼 텐데 김용현 전 장관의 공소장 내용이 추가로 공개가 됐습니다. 12.3 계엄 당시에 군이 실탄을 5만 7천여 발을 동원해서 갔다라는 검찰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단 김보엽 의원님, 예. 기존의 대통령 측에서 주장했던 것과 많이 다른 내용이에요. 윤석열은 실무장은 없었다라고 표현을 했었죠. 그런데 실탄을 준비를 했다는 거잖아요. 실탄을 준비하면서 이 실탄을 꼭 쓰겠다라고는 하지 않았을 거예요. 만약에 극렬하게 저항을 한다면 실탄을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실탄들을 준비해 간 거잖아요. 게다가 제가 좀 끔찍하게 생각하는 건 저격소총입니다. 이 저격소총은 왜 필요하냐면 검거를 하려고 특정 몇 명을 딱 검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검거 대상자들이 도주할 경우에 저격해도 무방하다라는 거죠. 물론 살상인지 저격인지 모르겠으나 그 점 때문에 더욱 끔찍하고요. 내란 속의 윤석열의 거짓말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다 들통이 납니다. 빨리 체포해야 됩니다. 네, 김성일 의원님. 지금 윤석열 씨 변호인단은 일종의 미치광이 전략을 쓰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트럼프가 사용했던 억지 쓰기 전략. 왜냐하면 실제로 헌법재판소 가서도 헌법재판관이 그렇게 물어요. 아니 그럼 지금 군사를 투입한 게 인정을 안 하는 겁니까? 라고까지 물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변호인단의 이런 전략, 미치광이 전략이 과연 먹힐 것이냐? 저는 좀 쉽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면요. 증거와 증인이 너무 많아요. 지금 김용현 씨만 하더라도요. 대통령의 지시로 이렇게 했는데 잘 안 됐다라고 문자를 보낸 게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 곽종근 특전사령관, 이준우 수방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이 사람들이 다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받고 국회에 군대를 투입하고 국회의원이 못 들어가게 막고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지시를 받았다라고 모두 다 공통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아무리 다른 이야기 해도 증언과 증인이 너무 많아요. 증거도 넘쳐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씨가 더 이상 이렇게 침대 축구 전략 쓰지 말고요. 얼른 법원에 가서 정정당당하게 좀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실무장이 없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석동현 변호사도 전부 비무장 상태였다. 실탄 장전도 없이 갔다라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수사를 계속하면 뭐가 사실인지 드러나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정치 고수의 맞수 토론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두 분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일단 내란 혐의를 탄핵 소추 의결서에서 일단 빼겠다라는 거잖아요. 관련해서 이수진 앵커가 요점을 정리해드리고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탄핵 재판은 형사 재판이 아닙니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서 잘못된 경우에 징계 처분을 하는데 그 징계 처분의 성격을 띠고 있는 행정소송이 탄핵 심판입니다. 8년 전 권성동 탄핵소추위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형법상 뇌물죄를 뺐습니다. 탄핵 심판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였는데요. 그러면서 검사로 치면 이런 행위가 공소장 변경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 재작성하는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탄핵 심판은 대통령의 직무집행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느냐의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은 공소장 변경과 같다라고 보면 됩니다. 당시에도요, 뇌물죄를 빼고 싶으면 탄핵 의결 다시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있었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인용이 됐습니다. 자, 그로부터 8년 뒤 이번 탄핵 심판에서 야당이 내란죄를 빼겠다고 하자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란이란 말이 38번이나 나옵니다. 탄핵 소추문의 중요 사실에 변경이기 때문에 만약 내란죄를 뺀다 그런다면은 탄핵 소추는 성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는 각하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헌재에 대해 편파적이다, 불공정하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때와 지금은 뭐가 어떻게 다른 걸까요? 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가라는 질문이 바로 떠오르는데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 혐의를 빼면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재표결해야 되느냐인데 두 분의 의견을 바로 여쭙겠습니다. 재의결해야 됩니까? 오늘 김종혁 최고위원께 먼저 드릴게요. 저부터예요. 그래서 이건 저는 그냥 정치적인 공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그 내란죄를 집어넣었다가 다시 빼는 그렇게 함으로써 공격의 빌미를 준 민주당 지도부의 어떻게 보면 일처리 미숙 이런 것도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민주당 지도부가 그동안에 탄핵 1차, 2차 탄핵 과정이라든가 혹은 또 한덕수 그 대행과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뭐 줄탄핵을 하겠다고 협박을 한 것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로 여러 가지로 잘못을 저지르면서 그 스스로의 어떤 지지도, 민주당에 대한 어떤 공격의 빌미를 스스로 만들어 온 것들이 사실인데 네. 이번에는 이거 탄핵 그 내란죄에 대해서도 뭐 본인의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이유도 있고 또 명분도 있어요. 지난번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때 당시에 본인이 탄핵 소추 국회 측 대변인으로 그 책임자로 나와서 예. 그거 뺄 수 있다, 공소장 변경과 같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뭐 얼마든지 명분은 될 수 있는데 그러나 지금 이렇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공방을 주고받고 있는데 왜 저렇게 불필요한 행동을 해서 공격을 받는지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헷갈리게 만드는지 그거는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재의결 필요 없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재의결 필요 없다고요. 물론 이제 이 최종적인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할 겁니다. 예. 왜냐하면 그 아까 권성동 그 당시 법사위원장이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뭐냐면 공소장 변경과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을 법원이 인정하면 그대로 가는 거고요. 공소장 변경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로 추가 기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안건을 추가하거나 또는 그 빼야 될 경우에는 그 별도로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건데 이 경우에는 지금 헌법재판소하고 국회 그 소추인단이 그 변론 준비 과정에서 이 논의를 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일정하게 내용을 변경한 거거든요. 예. 근데 한 가지 오해가 있는 것은 내란죄가 없다고 해서 내란 행위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8년 전에 그 당시 추미애 당대표가 김무성 대표하고 했던 대화 내용에 지금 다시 공개돼서 화제인데 형사 책임이 아니라 행상 책임이다. 헌법재판소는. 예. 즉 형사 유무죄를 다투는 것은 법원에서 다투는 거고 헌법재판소에는
행동과 태도에 대한 문제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행상 책임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고 그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 자체가 내란 행위에 준하기 때문에 그래서 파면을 한 거기 때문에요. 핵심적인 내용, 그러니까 내란죄 자체가 유무죄만을 안 따지는 거지 내란의 어떤 성격을 판정하는 것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란죄를 삭제했다고 해서 마치 내란 여부를 전혀 논의하지 않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죠. 예. 개표결은 안 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일단 민주당이 다수당이고 그다음에 오늘 헌법재판소가 8명이 갖춰진 가운데 첫 회의를 열었는데 그건 우리가 판단할 테니까 당신들 신경 쓰지 말라. 그랬죠. 라는 식의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뭐 정치적인 공방은 서로 오가겠지만 그게 다시 재표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민주당에서 도대체 왜 그렇게 분란을 계속 만들어서 공격 이렇게 상황 전개를 오히려 het갈리게 하는지 그거는 상당히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2016년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2016년에도 이것저것 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대통령을 탄핵한다 보니까 대통령 관련된 모든 의혹들이 쭉 들어갔거든요. 그때도 뇌물죄나 부정부패 이런 것까지 포함됐다가 나중에 그걸 빼내는 과정이 공소장 그러니까 일종의 내용 변경이 있었는데 이번 과정에도 뭐 논란이 됐던 뭐 외교 정책에 대한 문제 다 들어갔었잖아요. 처음에는요. 예. 그러다 이제 이게 너무 혼선이 되니 정확하게 이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것은 정확하게 예. 헌법을 위반했느냐, 그리고 대통령이 그 책무 중에 헌법을 지키려고 했느냐 이것을 묻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좀 더 그 포커스를 핵심을 줄여 나간 거죠. 그게 그래서 헌법재판소하고 변론 준비 과정에서 내용을 정리한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이제 민주당이 주도해서 줄였습니다. 그 줄인 것에 대해서 왜 줄였느냐 그러면 여러 해석들이 나오는데 언론 보도를 보면 탄핵 심판의 속도를 더 빨리 하기 위해서 아닌가라는 것을 하나 분석하고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조기 대선을 더 빨리 치르기 위해서라는 속내도 있다라는 해석도 나온다는 보도도 나오는데 두 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탄핵 심판이 빨라져서 인용이 된다면 그러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되는데 지금 내란죄 형법상의 내란죄가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네. 계속 반대쪽에 피의자 쪽에서는 그러니까 피의 청구인 쪽에서는 계속 문제를 삼을 거예요. 나는 지금 수사도 받고 있고 여기서 탄핵 심판도 받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둘 다 하란 말이냐라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계속 지연 전술을 쓸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제일 어쨌든 비상계엄 자체는 반헌법적이라는 판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하에서 내란죄는 빼버린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반대쪽에서는 너 무슨 소리냐. 기본적으로 내란 때문에 지금 탄핵을 하겠다고 해놓고서 내란죄를 빼면은 봐라. 그 민주당 자체에서 내란죄가 적용될 수 없다는 걸 자백한 거 아니냐라고 그 보수적인 분들에서는 또 공격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필요한 논쟁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탄핵 심판 속도가 더 많이 늦춰질까요? 내란 혐의가 들어 있어서 계속 유지가 됐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사실은 뭐 너무 이제 과도하게 여러 가지 우려를 해서 뺀 것 같은데요. 지금 헌법재판소나 법 쪽의 의견을 좀 제가 이렇게 취합해 보면 탄핵을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것이 국가 안정과 경제 문제에 유리하다. 예. 그리고 그게 필요하다는 것이 헌법재판관들 그리고 또 그 법조계 전반에 깔려 있는 정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그 탄핵 문제를 빨리 결정해서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이게 빨리 결정되지 않으면 국민들의 고통, 그다음에 국가적 어떤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문제를 빨리 해야 된다는 것이 당연한 거고 그래서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때도 3개월 만에 한 것은 원래 6개월까지 충분히 심리할 수 있는데 집중해서 3개월 안에 끝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기 대선하고 탄핵 문제는 저는 동전의 앞뒷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탄핵을 빨리 하면 대선은 당연히 60일 내에 하기 때문에 그냥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조기 대선을 막기 위해서 탄핵을 늦춰야 됩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는 거는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 문제를 일단 잊어버려야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지금 상황에서 뭐가 중요하냐. 국민들하고 국가를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된 문제를 1차적으로 빨리 결정하고 대선 문제는 그 다음 상황인데 이것을 다음 대권 향방까지 연계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자꾸 복잡해지는 거예요. 예. 저희도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민주당의 수가 너무 뻔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냥 놔둬서 제대로 그냥 정도를 걸어서 가게 하면 될 텐데 지난번에 뭐 5명 모두를 탄핵시켜버리겠다. 뭐 우리한테 말 안 들으면 줄탄핵하겠다.
이런 식의 협박 아닌 협박 그걸 보면서 국민들이 아니 그럼 무정부 상태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냐? 개별 의원의 얘기였어요. 예, 그렇죠. 그런 얘기들이나 아니면 이번에도 뭐 내란죄를 집어넣었다 뺐다라고 하는 것들도 결국 누가 보든지 간에 이건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이루고 있구나. 한 사람을 위해서 빨리 대선을 치르게 하려고 그러는구나라는 해석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행동을 하면은 오히려 더 이 반발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만약에 그러한 민주당 지도부에 지금 몸담고 있었다면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 당선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은요. 지금 더 중요한 것은 탄핵 문제, 대통령의 거처 관련된 문제, 국가적 사안을 빨리 결정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집중하고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문제가 대통령이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조기 대선이 열리느냐 문제는 그 다음 문제지. 이거를 서로 자꾸 연계하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그리고 그 국민적 분열을 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국가적 분열과 국민적 그 국민을 양 두 진영으로 쪼개지는 그런 이 잘못된 결과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똑같은 얘기를 다른 측면에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는 홍익표 의원님 의견에 대단히 그 동의해요.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그런 행동들이 그렇게 충분히 보여진다는 거예요. 받아들여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자초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해석까지 나오는 것을 완전 차단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왜냐하면 뭐 아까 동전의 앞뒷면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탄핵 심판을 빨리 하자는 입장인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거기에 더 나가서 조기 대선도 더 빨리 치르자라는 해석들이 딸려 나오는 것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여당 중진 의원들이 오늘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했거든요. 그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민주당은 탄핵 소추문에서 내란죄 부분을 제외하겠다고 했습니다. 탄핵 소추문의 중요 사실에 변경이기 때문에 만약 내란죄를 뺀다 그런다면은 탄핵 소추는 성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는 각하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탄핵 소추문 변경을 허용하면 안 된다는 그런 의견을 전달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민주당의 속내가 좀 보인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지금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8년 전에 했던 것과 전혀 반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좀 속이 보이는 발언 아니냐라는 비판이 또 동시에 나와요. 예, 그렇습니다. 권성동 지금 원내대표가 당시에는 법사위원장으로 탄핵소추를 주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헌법재판소 본인이 표현하는 공소장 변경식으로 당시 그 탄핵소추 내용을 변경을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8년 전에 자기 얘기를 지금 뒤집는 거고 그리고 핵심은 이거죠. 그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내란죄만 있는 게 아니라 비상계엄이 헌법을 위반했다는 거 아니가 첫 번째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첫 번째고 딸려 나오는 게 그럼 이 행동이 뭐냐? 비상계엄이 헌법적인 이 내용에 불합치 않은 그 비상계엄을 했고 그래서 헌법을 위반했고 추가되는 그 일련의 행동들이 내란죄에 위반되는데 그걸 내란죄 그 여부는 형사재판에서 따지기 때문에 내란 행위가 있었겠다라는 것으로 아마 기술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란죄를 따지진 않지만 어떤 행태, 내란 관련 행태는 여전히 이번 탄핵소추에도 주요한 내용으로 다뤄지고 있는 거죠. 네. 권성동 원내대표 속 보이는 행동인가요, 아닌가요? 아니 뭐 여야를 막론하고 그 예를 들면 뭐 대통령실을 방문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헌법재판소가 됐든 대법원이 됐든 뭐 검찰청사가 됐든 본인들이 생각하는 바와 다를 때 가서 이제 항의 시위를 하기도 하죠. 뭐 그런 건 뭐 누구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번에 무슨 내란죄를 집어넣느냐 빼느냐의 문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2017년에 했던 그런 발언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각자가 본인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각 당이 지금 공방을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내란죄가 들어있든 안 들어있든 간에 본인들의 생각이나 판단에 의해서 이게 우리가 오래 끌면은 이 국가적 혼란이 더 심해지겠구나라고 생각하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결정을 내릴 거예요. 근데 그거를 굳이 뭐 본인들이 집어넣었던 걸 다 빼겠다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논란을 자초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는 걸 저는 지적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뭐 2017년에 뭐 권성동 원내대표도 본인이 하신 말씀이 있으니까 또 지금과는 좀 다른 측면이 있어서 그건 뭐 정치적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저러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은 들죠. 네. 어쨌든 헌법재판소는 탄핵 소추 사유 변경이죠. 내란 혐의를 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명문 규정은 없다.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다라고 해서 2017년에도 같은 입장을 나타냈는데 똑같은 오늘 입장과 판단을 일단 밝힌 상태입니다.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다음 이슈로 바로 넘어갈게요. 다음 이슈는 중국인이 집회에 대거 참여하고 있나? 라는 물음인데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어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함께 보겠습니다. 탄핵 찬성 집회에 중국인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 친북 좌파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민노총이 경찰을 폭행하는 등 폭력적 모습을 보이자 2030 세대가 냉정을 찾고 있다. 그러니까 탄핵 찬성 집회에서 빠져나오고 있다. 이런 식의 주장을 유상범 의원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사실관계를 정립해야 되는데 두 분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중국인이 대거 참여하고 있어서 이 탄핵 찬성 집회가 좀 오염됐다, 변질됐다라는 저 주장은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고 판단하세요? 저는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렇게 하면 유상범 의원이나 지금 저 유상범 의원 말고도 지금 여러분이 저런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 김민전 전 최고위원도 그 집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아무도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대사관에서도 입장을 낸 거는 네. 참여하지 말라고 얘기한 것은 우리도 가끔 해외에 나가면 그 집회가 있고 하면 구경하러 나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지 말라고 아마 중국 정부에서 혹시 오해 사지 않는 행동을 하지 말라고 안전 문제도 있을 거고요. 예, 그래서 저 당부 대사관으로서 자국민에 대한 신변보호를 얘기한 거지 의도적으로 조직적으로 참여시키고 참여하지 말라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상범 의원이 저 정도로 발언할 때에는 그렇다면 뭔가 중국인들이 조직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라는 구체적인 증거나 이런 걸 제시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얘기를 하면 그 여론을 호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중국인들이 대한민국 여론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예. 대통령 탄핵이나 어떤 이 여러 가지 국민적 지지, 그 탄핵에 대한 국민적 입장이 여론조사 결과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 등등을 감안하면 이것이 중국인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 여론이 뒤바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너무 경강부회적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정욱 최고위원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민주당 정부 때, 그 문재인 정부 때 그 일본에 대해서 그 불매 운동을 벌이고 그리고 그 같은 국민을 무슨 토착외구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민족주의를 강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전 똑같은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인들에 대해서도 중국이든 일본이든 무슨 주변의 모든 국가들과 호혜 평등의 원칙에 대해서 그렇게 민족주의를 강조하면서 어떤 특정 국가의 국민들을 공격하는 건 절대 옳지 않아요. 예. 그리고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김민전 의원이 올렸다가 삭제한 거에 보면 무슨 과 잠바를 중국의 어느 대학교에 과 잠바를 입었다고 그러는데 그게 언제 찍혀진 것인지 그리고 그 지역이 어딘지 그리고 그게 혹시 우리 유학생이 입고 와서 찍은 것인지 그리고 그 잠바 하나 입었다고 그래서 거기에 중국인들이 뭐 대거 참여했다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인지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예. 유상범 의원 얘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정당들이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민족주의를 저렇게 막 끄집어내서 그 다른 국가들에 대한 적대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거 이거 절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이게 외교적인 문제도 생겨날 수 있거든요. 사실 일본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가 그 이후에 상당 부분 갈등이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중국과도 마찬가지고 예.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 아직까지는 어쨌든 그 국민의힘이 여당이잖아요. 만약 저런 문제가 진짜 사실관계가 있다면 외교부는 공식 외교 항의를 해야 되는 거고 국가정보는 이에 대한 적절한 활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몇몇 정치인들이 일방적으로 저런 주장을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교적 어떤 이 논란을 초래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국내적으로 국민들을 반목하게 만드는 또 다른 요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좀 역사적으로 보면요. 1923년인가 5년에 관동 대지진이 벌어졌어요. 네. 관동 대지진이 벌어졌더니 일본에서 무슨 일이 있냐면 한국 조선징들이 뭐 우물에다 독을 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본인들의 어떤 국민들의 불만을 그쪽으로 몰아가서 그때 많은 한국인들이 희생됐습니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네. 그리고 히틀러가 그 유태인들을 학살할 때도 장검의 방이라는 뭐 그런 얘기들이 밤이라는 얘기가 있지만 그 나를 잡아서 그 증오심과 적개심을 어떤 특정
그룹이라든가 국가에다가 쏟아 부음으로써 예. 비극을 산출해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민주당 정부 때도 그러더니 이번에 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 보면서 저는 이거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왜 국격을 이렇게 자꾸만 실추시킬까라는 그런 우려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요. 오늘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입니다. 6시가 넘었으니까 5시간여 남았는데 오늘 집행될 가능성 거의 없어 보이고요. 그런데 오늘 국민의힘 중진 의원 중심으로 관저 앞으로 집결을 했는데 김기현 전 대표는 끝까지 싸우겠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며칠 전에 편지로 냈던 그 입장하고 똑같은 입장이 나왔고요. 일단 이걸 어떻게 보시는지 들어보고 또 당내에서는 이를 반박하거나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김종육 최고위원은 중진들의 저런 관저 앞 방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비상계엄이 잘못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은 조기 그 퇴진이 됐든 아니면 탄핵이 됐든 탄핵 심판이 됐든 적절한 그런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저렇게 중진 의원들이 가서 마치 우리 당 전체가 그 비상계엄이나 탄핵과 관련해서 입장을 표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 많은 그 주요 경제 투자 전문 기관들이 대한민국의 경제의 가장 큰 요인, 그 불안 요인 중 하나를 갈등 지수 얘기 많이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지도자라면 갈등과 분열을 조장해서 안 됩니다. 정치인들이 저렇게 광장에 나가가지고 갈등을 증폭시킬 일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어쨌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 국가를 떠받치고 있는 제1당과 2당이지 않습니까? 그 국회에서. 그렇다면 갈등을 최소화하고 어떻게 통합할 수 있는가를 진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기인데 저렇게 나가가지고 합리적 근거나 과학적 근거 없이 저렇게 일방적인 얘기를 하는 것은 갈등을 증폭시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래서 당내에서도 이런 행보, 특히 언론에서 분류하는 이른바 친윤계 의원들의 이런 관저 앞 행보에 대해서 쓴소리가 여당 내부에서 나왔는데 일단 들어보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수사기관에,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에 맡기고 우리 당은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혁신하고 재건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을 비호하는 것처럼 비춰져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인식된다면 우리는 내란의 강, 계엄의 바다를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네, 안철수 의원뿐만 아니라 조경태 의원은 국회의원 자격이 있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했고요. 김재섭 의원은 안타깝고 짠하다 이런 입장을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내기도 했습니다. 김종육 최고위원님, 이게 당의 공식 입장도 아니고 당에서도 지도부도 현재 지도부도 저런 행보는 의원 개개인이 하는 것이지 당의 공식 입장하고는 다르다라고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꽤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당이 전체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닌가? 라고 대중들이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은. 예를 들면 지난번에 타넥 전국에서도 그때 이제 85명이 그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당에서는 전략적으로 지도부는 그렇게까지 가게 되면은 큰 파장이 일 것 같으니까 이제 지도부가 나서서 얘기를 하시지는 않지만 지금 저기 참석한 의원들은 다양한 여러 가지 개인들의 이유가 있겠죠. 대부분은 이제 영남에 있는 의원들이 주축이 되고 있고 또 이른바 윤 대통령과 매우 가까운 관계에 있었다는 친윤 의원들 이분들이 이제 주축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나갔을 겁니다. 하지만 정치인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항상 지금 당장이 아니라 역사를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10년 뒤에 누군가 물어볼 겁니다. 그 탄핵의 그 계엄의 밤에 그 아빠는 혹은 할아버지는 어디 계셨어요? 라고 예. 물어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하셨어요? 라고 물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이셨으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할지를 생각하면서 행동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예, 이게 지금 권영세 비대위원장, 그다음에 권성동 원내대표 체제의 한계인 것 같아요. 태생적 한계. 왜냐하면 사실은 이 두 그 지도부가 강하게 이 문제를 막았으면 이렇게까지 못 나갔을 거예요. 근데 사실상
허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전임 한동훈 대표를 쫓아낸 이유 중에 하나가 두 가지였지 않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비상계엄에 반대했고 탄핵을 찬성했기 때문에 쫓아내다 보니까 비상계엄이 잘못된 거냐, 그다음에 탄핵에 찬성이냐 반대냐에 대해서 굉장히 어정쩡한 거예요. 지도부의 입장이. 예. 그러니까 태생적인 한계가 지금 이 안철수 그 의원이 우려하는 것처럼 국민의힘 지도부로부터 태생적 한계가 국민의힘 전체를 내란의 강과 계엄의 바다로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게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빨리 끊어내지 않으면 저는 그 뭐 스스로 얘기하는 것처럼 민주당한테 정권 내준다. 지금 이 국민의힘 지도부가 하는 행동이 민주당에게 정권을 내주려고 하는 행동이에요. 예, 빨리 끊어야 된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예. 시간이 금방 가버렸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챔피언 1250 도전 시작. 아, 용감합니다. 엄청난 속도, 아찔한 높이, 놀랍습니다. 점수는 10. 챔피언 탄생입니다. 너도 용감한 챔피언이 되어봐. 챔피언 1250. 여기도 콘드로이친, 저기도 콘드로이친. 비슷비슷한 이름들에게 따라할 수 있는 건 비슷한 이름, 딱 거기까지. 다양한 국가에서 연구된 관절 연골 건강지표 개선 확인. 이 정도는 남아야 이름값 하는 콘드로이친. 관절엔 콘드로이친 1200. 레드카멜리아 추출물을 함유한 포뮬러가 피부를 효과적으로 케어해줍니다. 하나의 에센셜 크림. 날마다 피부는 더욱 탄탄해 보이며 어린 생기로 빛납니다. 새롭게 선보이는 플럼핑 효과. 님의 호환 샤넬 크림. 강남이 부러워할 비즈니스 인프라. 엠파이어 스테이트를 뛰어넘는 스케일. This is the real high-end. High-end work edition. 신건교 클라우드 시티. 8년 전과 판박입니다. 국회가 조사도 없이 신문기사 몇 개로 탄핵 소추를 하였다. 여러 개의 사유로 탄핵 소추를 할 경우 각각의 사유별로 표결을 다시 해야 한다. 2017년 대통령 파면 결정을 코앞에 두고 집권 여당과 탄핵 반대 진영에서 줄기차게 나왔던 주장입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사 여부는 국회의 재량이며 여러 사유를 하나의 소추안에 담아 표결한 것은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린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2017년에서 2025년으로 연도만 달라졌을 뿐 똑같은 주장이 똑같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긴 설명이 필요 없어 보입니다. 2016 헌나 1 이정미 소장 대행이 읽어내려갔던 헌법재판소의 당시 결정문을 다시 살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잠깐! 지금 놀랄 때가 아니야. 파루돈탁스 허브 프레쉬로 잇몸 질환 예방 효과를 경험해봐. 잇몸 케어는 상쾌한 허브 프레쉬로. 나 거기서 남들이 쓰는 거 잘못하면 엄청 귀로만 선택하던 임플란트, 이제 눈으로 선택하세요. 특허받은 기술로 완성된 블루 다이아몬드 임플란트. 보이는 임플란트의 시작. 치과에서 찾으세요. 보험회사의 케어는 달라야 한다. 미래를 예측하고 일생을 책임져야 하기. 악사 케어. 더 세심해야 한다. 더 충분해야 한다. 때론 더 과감해야 한다. 평범한 일상부터 만일의 위험까지 글로벌 보험 전문가 악사가 당신의 모든 순간을 케어합니다. 악사. 네, 5대0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 많이 춥다고 합니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